한 무리의 10대들이 어른들에게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녁에 낡고 버려진 사일로로 갔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한 소년이 열려있는 측면 해치를 발견하면서 급격히 바뀌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고 즉시 911에 전화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마이클 토마스 경관이었다. 소년들은 녹슨 빗장으로 덮인 작은 해치를 가리켰다. 토마스는 문을 열고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었고 콘크리트 바닥에 움직이지 않는 젊은 남자를 보았다. 그의 옆에는 낡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나중에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젊은 남자의 신원은 거의 즉시 확인되었다. 그는 라이언 해리스였고 몇 주 동안 샤이엔 전역에서 그를 찾고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상자 안에서는 그의 여자친구인 제나 마셜의 개인 소지품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사진, 속옷, 그리고 여러 달 전에 사라진 머리핀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이언의 실종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팀은 라이언이 이 사일로와 다른 사람의 물건이 든 금속 상자로 오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곧 경찰은 누가, 왜 라이언을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밝혀내야 했다. 젊은 청년이 어떻게 버려진 건물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약 한 달 전으로 돌아가 그의 삶을 외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이언 해리스는 와이오밍 주 샤이엔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다. 사건 당시 그는 19살이었다. 라이언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는 이미 1년 반 동안 지역 목장에서 부매니저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상사들은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불만은 없었다. 책임감 있고 제 시간에 오며 일을 꼼꼼하게 수행하는 청년이었다. 라이언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많지 않았지만 각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중 가장 가까운 친구는 라이언과 동갑인 케일럽 스톤이었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사실상 함께 자랐다. 그들은 종종 지역 카페나 농구장에서 목격되었다. 이웃들은 그들이 항상 함께 있는 모습에 익숙했다. 친구 외에 라이언에게는 제나 마셜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약 1년 전에 만나기 시작했고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다. 제나는 나중에 라이언과 큰 싸움이나 눈에 띄는 불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그녀를 돌봐주고 직장에서 마중 나오고 자유시간을 함께 보냈다. 라이언의 부모는 신문에서 아들이 범죄나 빚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또한 아들이 실종되기 며칠 전에 제나를 위해 콘서트 티켓을 사려고 계좌에서 $200를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언급했다. 라이언의 친구 케일럽도 경찰과 기꺼이 대화하며 그날 저녁 오래된 사일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냥 쉬면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였다. 케일럽은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이언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약 20분을 기다린 후 케일럽은 친구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친구들과 가족 모두 라이언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할 만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 언뜻 보기에 그의 삶은 완전히 평범해 보였다. 목장에서의 일, 여자친구와의 좋은 관계, 충실한 친구. 특이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수사관들을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왜 가장 평범한 19살 소년이 갑자기 고립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 든 이상한 상자 옆에 있게 되었는지 밝혀내야 했다. 가족과 경찰은 단서라도 찾기를 바라며 라이언 해리스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10일은 라이언 해리스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된 마지막 날이었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아침 1. 동료들과의 짧은 대화. 그가 1년 넘게 일했던 목장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무 일 없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저녁 6시쯤 떠났다. 그는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들어와서 빨리 옷을 갈아입었고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차분해 보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저녁에 어릴 적 친구인 케일럽 스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기 전에 라이언은 나중에 젠에게 들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그의 부모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라이언과 제나의 메시지 교환은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다. 그들은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가기로 한 콘서트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제나가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받은 것은 7시 반쯤이었다. 케일럽에게 가는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그 후 전화는 조용해졌다. 나중에 통신사는 기기가 저녁 11시까지 활성 상태였다가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고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라이언은 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는 목장에 전화했지만 그곳에서는 그가 없었고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10월 11일 오전 8시에 해리스 가족은 레리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 가서 공식 실종 신고를 했다. 사흘 후 라이언의 픽업 트럭이 도시에서 20마일 떨어진 올드 디포 로드라는 비포장도로 갓길에서 발견되었다. 차는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으며 안에는 서류, 열쇠, 전화 충전 케이블이 있었다. 싸움이나 사고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모에게 이것은 불안한 신호였다. 라이언은 이유 없이 차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수색이 시작되었다. 자원봉사자, 이웃, 친구들이 사건에 참여했다. 케일럽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돕고 라이언의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제나는 거의 매일 와서 전화를 분류하고 들어오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날이 주로 바뀌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쁘게 끝날 것이라고 깨달았다. 11월 4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몇몇 10대들이 도시 외곽의 오래된 사일로에서 저녁을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라이언이 한때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 중 한 명이 반쯤 열린 해치를 발견하고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중에 레리미 카운티에서 가장 이상한 사건으로 불리게 될 일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라이언 해리스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을 때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차를 찾는 것이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는 실종자의 경로와 계획을 보통 가리키기 때문에 단서를 찾는 주요 장소이다. 카운티의 모든 순찰차에 즉시 라이언의 은색 포드 레인저에 대한 수배 정보가 전달되었다. 이후 사흘 동안 경찰은 라이언을 목격했다는 수십 건의 허위 전화를 받았다. 각각을 확인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10월 13일 순찰대는 샤이엔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올드 디포 로드 비포장도로 갓길에서 익숙한 픽업 트럭을 발견했다. 이곳은 이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젊은이에게는 이상한 장소였다. 인적이 드물고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현지인들은 이 도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차는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자동차와 그 주변 지역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싸움, 손상 또는 의심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는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곧 돌아올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차 안의 열쇠는 운전석에 바로 놓여 있었는데 이는 이상하게 보였다. 아무도 열쇠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 조수석 아래 바닥에서 전화 케이블을 찾았지만 전화기 자체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사팀은 라이언이 항상 연락이 가능했고 보통 휴대폰과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특이한 세부 사항으로 기록했다. 주요 단서는 글로브 박스에서 발견되었다. 거기에는 은행 고무줄로 깔끔하게 묶인 $200의 현금이 있었다. 가족은 라이언이 최근에 돈을 인출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제나를 위해 콘서트 티켓을 살 계획이었다. 돈은 마치 라이언이 나중에 사용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채 두고 간 것처럼 손대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관들은 수색 방향을 100m까지 넓히고 타이어와 신발 자국을 확인했다. 그러나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차는 마치 일부러 세워놓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쓴 것처럼 보였다. 10월 10일 저녁 올드 디포 로드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슷한 차량을 포착한 주유소에 가장 가까운 감시 카메라도 확인되었다. 불행히도 운전자는 식별할 수 없었다. 같은 날 저녁, 보안관은 라이언의 부모를 만나 차를 찾았다고 알렸다. 가족에게 이것은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이었다. 차는 찾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경찰은 차에 없었던 전화기에 특히 관심을 가졌고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요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글로브 박스의 돈은 첫 번째 물적 증거였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인 라이언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 경찰에게는 직접적인 증거, 증인 또는 다른 명백한 단서가 없었다. 버려진 자동차만 있었을 뿐 그것은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보다는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사관들은 라이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그의 여자친구 제나와 가장 친한 친구 케일럽과 이야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두 사람 모두 별도의 면담을 위해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 대화들이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이 제나 마셜과 케일럽 스톤과 대화한 후 수사팀은 라이언의 성격에 대한 첫 번째 세부 정보를 얻었다. 제나는 그를 어떤 문제도 피하는 조용하고 비충돌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케일럽의 진술은 비슷했지만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그의 불확실성은 형사들에게 약간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단 이 세부 사항은 나중에 더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보류되었다. 형사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관심은 다시 라이언의 채에서 발견된 돈으로 옮겨졌다. $200의 현금과 자동차가 발견된 외딴 지역은 수사관들에게 불법 거래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청년이 우연히 그런 일에 연루되었을 수 있었다. 경찰은 바로 이 가설을 먼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샤이엔에는 경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금방 밝혀졌다. 그는 트레버 브룩스로 법 집행기관에 잘 알려진 지역 딜러였다. 형사들은 라이언이 그날 저녁 그와 만났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 가설은 논리적으로 보였고 경찰은 브룩스와 직접 이야기하기로 결정했다. 트레버는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는 스스로 왔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으며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는 라이언을 알았다고 확인했지만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어떤 관계나 거래도 단호하게 부인했다. 수사관들은 그의 말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고 모든 단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알리바이 확인은 전화 기록으로 시작되었다. 통신사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10일 저녁 트레버는 올드 디포로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여러 증인이 확인했다. 그는 저녁 내내 술집에 있었고 그곳에서 잘 기억되었다. 감시 카메라는 라이언이 실종될 수 있었던 시간 내내 그가 그곳에 있었음을 기록했다. 이것은 그의 진술을 완전히 뒷받침했고 그날 저녁 사건에 트레버가 관여하지 않았음을 배제했다. 브룩스를 확인한 후 수사관들은 그의 주변 인물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라이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조사된 딜러의 지인 중 누구도 그 청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이런 규모의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빨리 알아차리는데 어떤 교차점도 없다는 사실은 경찰에게 그 가설에 실제 근거가 없다고 확신시켰다. 돈이 불법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마지막 주장은 라이언의 은행 명세서에서 나왔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그는 실종되기 며칠 전에 $200를 인출했다. 부모는 수사관들에게 확인했다. 아들은 제나를 위해 콘서트 티켓을 사려고 했고 특별히 이 돈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까지 유망해 보였던 마약에 대한 가설은 마침내 의미를 잃었다. 범죄 가설이 종결된 후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경찰에게는 더 이상 명백한 증거, 동기 또는 다른 가설이 없었다. 형사들은 케일럽과 젠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라이언의 가장 가까운 주변 인물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의 실종 이유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11월 초가 되자 라이언 해리스 실종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모든 가설이 검토되고 기각되었다. 경찰은 라이언이 단순히 자발적으로 도시를 떠났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시작했지만 가족은 그런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들은 그가 제네게 줄 선물을 위해 미리 돈을 인출했고 그렇게 갑자기 떠날 수 없었다고 계속 상기시켰다. 상황은 2005년 11월 4일 아침에 바뀌었다. 오전 10시 47분에 레리미 카운티 교환원은 911로 전화를 받았다. 몇몇 젊은이들이 그레인코 회사의 오래된 사일로 근처에서 무서운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더듬거리며 서로의 말을 계속 가로막았다. 교환원은 즉시 가장 가까운 순찰대를 현장으로 보냈다. 버려진 건물들은 라이언의 픽업 트럭이 이전에 발견된 올드 디포로드 구간에서 약 500m 떨어져 있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 여기고 그 장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20분 후 경찰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젊은이들은 길가에서 조용히 기다리다가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저장고 중 하나의 열린 측면 해치를 가리켰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안으로 손전등을 비추고는 나오키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멈췄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먼지와 쓰레기 속에서 라이언 해리스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바로 근처에는 녹슨 층으로 덮인 오래된 금속 상자가 서 있었다. 순찰대원들은 즉시 범죄과학수사관과 형사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경찰관들은 발견된 상자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제나 마셜의 개인 소지품인 머리핀, 사진, 옷 몇 가지가 보였다. 이 물건들이 이전에 제나가 실종되었다고 언급했던 것임이 즉시 분명해졌다. 범죄 과학 수사관과 형사들은 현장을 철저히 조사했다. 10대들이 라이언을 발견한 해치는 외부에서만 닫히는 강력한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 젊은이들은 그것이 이미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수사팀에게 누군가가 나중에 돌아와 문을 다시 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나중에 기상청 보고서는 확인했다. 11월 1일에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강한 폭풍이 카운티를 휩쓸었는데 이는 녹슨 빗장을 뜯어내기에 충분했다. 해치의 내부 표면을 주의 깊게 조사한 결과 형사들은 탈출하려는 시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새로운 긁힌 자국과 작은 찌그러짐을 발견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곧 젊은 남자가 최소 3주 동안 덫에 갇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옷과 소지품은 가족의 설명과 완전히 일치했다. 주머니에서는 집 열쇠와 라이터를 찾았다. 전화기는 없었다. 혼자서 여기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이런 곳에서 도움을 청하는 비명은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 분명했다. 이틀 후인 11월 6일 경찰은 검시관의 예비 소견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남자의 사망 원인은 장기간 물 없이 지내면서 발생한 탈수였다. 그러나 소견서의 주요 세부 사항은 그가 갇히기 직전에 입은 두부 외상이었다. 전문가들은 그 충격이 방향 감각 상실과 부분적인 의식 상실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강했지만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이언은 분명히 의식을 되찾고 탈출하려고 했지만 힘이 빨리 빠져나갔다. 바로 이 결론들이 경찰로 하여금 사건 전체를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이제 라이언의 실종은 공식적으로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수사되었다. 레리미 카운티 형사들은 다시 젊은 남자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제나 마셜과 케일럽 스톤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이전에는 단순히 중요한 증인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수사팀은 그들을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로 다르게 인식했다. 사일로에서 라이언을 발견한 후 수사관들은 상황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단서 하나하나가 그날 저녁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나타냈다.
경찰은 제나와 케일럽의 재심문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한 명이 젊은 남자를 그가 탈출할 수 없었던 덫으로 이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확신했다. 라이언 해리스 사건이 고의적 범죄로 재분류된 후 레리미 카운티 수사관들은 다시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으로 돌아갔다. 이제 제나 마셜과 케일럽 스톤이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바로 그들이 실종 당일 젊은이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들이었다. 케일럽이 먼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는 소환장 없이 의도적으로 침착하고 심지어 자신감 있게 왔다. 하지만 노련한 형사들은 즉시 그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렸다. 실종 다음 날 첫 신문에서 그는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거의 아무것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케일럽은 다르게 행동했다. 마치 미리 대화를 준비한 것처럼 말을 조절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10월 11일 첫 신문에서 케일럽은 오래된 사일로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라이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그의 말을 반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야기를 바꾸어 수사관들에게 라이언이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야코브 질투하고 긴장했으며 제나와의 관계에 대해 자주 불평했다고 한다. 케일럽에 따르면 친구는 우울하고 내성적으로 보였다. 그의 증언에 대한 이 급격한 변화는 형사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은 한 달 전에 기록된 첫 번째 버전과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비교했다. 당시 케일럽은 라이언과 제나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묘사했다. 그는 그들을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불렀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없다고 말했으며 질투에 대한 의심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반대를 강조했다. 라이언이 분명히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그 때문에 야코브 자신답지 않았다고 했다. 형사들은 케일럽의 질투에 대한 버전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다시 제나 마셜을 신문하기 위해 불렀다. 그녀는 진심으로 놀라고 심지어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라이언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고 확신시켰다. 그녀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나는 실종 전 마지막 몇 주 동안 라이언과 주고받은 SMS 메시지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 경찰은 수십 개의 메시지를 조사했지만 그중 어느 것에도 긴장, 질투 또는 불만의 기미가 없었다. 오히려 라이언은 제나와 함께 가기로 한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농담을 하며 분명히 기분이 좋았다. 이 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그것은 케일럽의 새로운 증언과 직접적으로 모순되었다. 수사관들이 케일럽에게 메시지 인쇄물을 제시하자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드러났고 그는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으며 친구의 행동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자신감은 빠르게 사라졌다. 이제 그는 마지못해 대답하고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했다. 형사들은 케일럽의 행동이 분명히 경계심이 많고 내성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짧고 절제된 대답을 하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것, 즉 라이언 실종 당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대답은 모호하고 부정확해졌다. 경찰은 이것을 신호로 보았다. 케일럽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케일럽의 배경과 제나와의 만남 상황을 더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웃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보여주었다. 최근 케일럽이 라이언이 없을 때 제나의 집에 자주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야코브 일 때문에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의 방문은 라이언이 일로 바쁘거나 다른 곳에 있을 때와 일치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수사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제나는 이전에 케일럽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그의 잦은 방문에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그것이 단지 친구 사이의 대화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이 사실을 지적하자 그녀는 생각에 잠겼고 케일럽의 동기에 대해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다. 케일럽의 행동에 나타난 이러한 이상한 점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기억의 착오일 수 없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모순된 버전을 기록했는데
이는 이제 자신에게서 주의를 돌리고 라이언의 개인적인 문제로 의심을 돌리려는 의도적인 시도로 보였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아직 케일럽을 직접 기소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증언의 명백한 불일치는 형사들로 하여금 라이언이 사라진 그날 저녁 그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훨씬 더 면밀하게 조사하게 만들었다. 형사들은 케일럽의 말에 따르면 친구를 기다렸던 오래된 사일로 근처 지역을 재조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라이언이 발견된 후 이 장소는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케일럽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다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바로 그곳 그레인코 회사에 버려진 곡물 저장고로 경찰은 이제 또 다른 철저한 조사를 위해 돌아갈 계획이었다.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단서들은 형사들에게 10월 10일 저녁 라이언 해리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힐 마지막 기회가 되었다. 라이언 해리스의 사망 수사가 공식적으로 범죄 사건이 된 후 레리미 카운티 수사팀은 버려진 사일로에서 그 옆에서 발견된 금속 상자를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상자는 사건 자료에 증거물 2B 연경사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전까지 이 물건은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 그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범죄 과학 수사 전문가들은 추가 감정에 착수했다. 상자는 오래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녹이 슬었으며 수많은 긁힌 자국이 있었다. 뚜껑 바깥쪽에서 전문가들은 시간과 녹에도 불구하고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한 지문을 발견했다. 안쪽 벽에는 손바닥 자국, 땀과 기름의 흔적, 상피세포 조각 등 잦은 접촉의 흔적이 있었다. 형사들이 상자를 열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것이 우연히 모인 물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모든 내용물이 낡은 신문지층 아래에 조심스럽게 정리되고 숨겨져 있었다. 먼저 형사들은 사진을 보았다. 사진에는 제나 마셜이 찍혀 있었지만 모든 사진은 분명히 그녀 모르게 찍힌 것이었다. 그녀는 길거리, 집 근처, 카페, 주차장에 있었고 사진은 멀리서, 심지어 밤에도 몰래 찍혔다. 수사관들은 사진이 한 번에 찍힌 것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 찍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이것은 체계적인 감시를 나타냈다. 범죄 과학 수사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별도의 증거물로 기록했다. 사진 아래에는 별도의 꾸러미에 머리핀이 있었다. 그것은 낡아 보였고 분명히 여러 번 사용된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그 위에 생체 물질의 잔여물과 부분적으로 식별 가능한 몇 개의 지문을 발견했다. 분명히 누군가가 머리핀을 소중히 보관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상자 바닥에는 마지막으로 개인 소지품인 여성 속옷이 깔끔하게 접혀 깨끗하게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마치 상자 주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인 양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었다. 이 물건들을 모으고 보관한 사람이 젠에게 특별한 집착과 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즉시 분명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얼마나 민감한 순간인지 이해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다음날 제나는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간단히 설명한 후 그녀는 발견된 물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머리핀을 즉시 알아보았다. 제나는 그것이 약 1년 전에 잃어버린 할머니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집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머리핀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제나는 잠시 말없이 사진을 보다가 처음 보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몰래 따라다녔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실제 위험을 깨닫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제나는 몇 달 전 자신의 침실에서 사라졌다고 기억하는 개인 소지품들을 확인했다. 그녀는 실종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당시에는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누군가가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점차적이고 정기적으로 개인 소지품을 몰래 가져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모든 말을 공식 신원 확인 보고서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로써 모든 물건이 실제로 그녀의 것이었고 약 1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큰 충격을 받고 경찰서를 떠났다. 그녀의 행동에는 모순이나 불확실성이 없었다. 오직 진정한 충격과 불안뿐이었다. 신원 확인 절차 후 상자는 다시 봉인되어 즉시 추가 지문 감식을 위해 보내졌다. 이제 주요 과제는 발견된 지문의 주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은 우선 이전 신문에서 모인 그의 이상한 증언과 행동을 고려하여 케일럽 스톤의 샘플과 비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확인해야 할 가설 중 하나일 뿐이었다. 따라서 형사들은 아직 상자가 누구의 것인지 최종적으로 단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모은 사람이 젠에게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이해했다. 바로 이 발견이 수사팀으로 하여금 케일럽 스톤의 집 수색을 긴급하게 준비하기로 결정하게 만들었다. 형사들은 그들의 가설이 맞다면 비슷한 물건이나 다른 단서들이 그의 집에도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상자의 지문이 케일럽의 것과 정확히 일치할 것이라는 확신은 아직 없었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케일럽이 여름에 그레인코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이 사일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그곳을 버려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제 수사는 핵심 지점인 주 용의자와 그의 직계 주변 인물 조사에 접근하고 있었다. 다음 수사 단계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찾고 실제로 제나를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라이언 해리스의 운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제나 마셜이 개인 소지품을 확인한 지 며칠 후 수사관들은 레리미 카운티 범죄과학수사연구소의 상세 보고서를 받았다. 이것은 마침내 수사에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 핵심 문서였다. 전문가들은 버려진 사일로에서 라이언 해리스 옆에서 발견된 금속 용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범죄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용기를 특수분말로 조심스럽게 처리한 후 19개의 지문을 찾아내고 기록했다. 일부 흔적은 흐릿하고 불분명했지만 다른 흔적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소유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었다. 뚜껑 바깥쪽에서는 얕고 번진 지문이 발견되었다. 샘플과 비교한 결과 그것들은 라이언 해리스의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면 라이언은 아마도 용기를 처음 발견하고 열었을 때 잠시 손에 들고 있었을 것이다. 지문의 표면성과 불분명함은 이 이론을 뒷받침했다. 접촉은 짧고 한 번뿐이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흔적은 용기 내부, 즉 뚜껑 안쪽, 옆면, 바닥에서 발견되었다. 이 지문들은 특히 선명하고 수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한 사람이 이 용기를 정기적으로 사용했으며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고 자신 있게 결론 내렸다. 내부의 지문은 케일럽 스톤의 것으로 그의 첫 신문 중에 채취한 샘플과 비교하여 확인되었다. 범죄과학수사 전문가들은 흔적의 위치를 통해 소유자의 습관을 설명할 수 있었다. 용기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었고 내용물은 자주 조심스럽게 꺼냈으며 여러 번 옮기고 살펴보았다. 지문은 서로 겹쳐져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접촉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내부에 보관된 물건들이 소유자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었음을 말해 주었다. 연구소 보고서가 수사관들에게 제출된 후 팀장은 동료들에게 이제 케일럽 스톤, 용기, 제나 마셜의 개인 소지품 사이에 반박할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수사팀은 처음으로 케일럽을 핵심 증거와 연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형사들로 하여금 초기 가설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케일럽은 이전에 질투 가설을 주장했지만 새로운 사실들은 완전히 다른 동기를 증명했다. 이제 수사는 케일럽이 오랫동안 제나를 스토킹하며 비밀리에 그녀의 개인 소지품과 사진을 수집했다는 가설에 집중했다. 라이언이 우연히 이 비밀을 발견하자 케일럽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자신의 행동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기기로 하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미스터리한 실종으로 시작된 사건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 수개월간의 스토킹 수사로 전환되었다. 지문 감식 보고서는 원래 추정했던 진부한 질투가 아닌
병적인 집착이라는 실제 동기를 증명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이제 케일럽 스톤의 집을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할 준비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발견된 용기가 용의자가 그의 비밀 컬렉션을 위해 사용한 유일한 저장소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추가 증거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범죄 과학 수사 전문가들이 케일럽 스톤과 금속 용기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감정 결과를 받은 후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중요한 질문이 생겼다. 그들은 케일럽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라이언 해리스를 사일로 안에 혼자 넣을 수 있었는지 의심했다. 형사들은 두 번째 사람을 찾아야 할지 아니면 케일럽이 유일한 용의자인지가 바로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가설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인 그레인코 회사의 바로 그 사일로에서 상세하게 준비된 검증을 조직했다. 범죄 과학 수사 전문가들과 형사들은 라이언 실종 당일 저녁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재현했다. 같은 시간대, 유사한 조명, 해치와 주변 환경의 동일한 위치. 실험을 위해 라이언의 체중과 체격을 최대한 모방한 모델이 사용되었다. 마네킹은 젊은 남성의 신체적 특성에 맞춰 약 170파운드의 무게가 나갔다. 이러한 구조는 전문가들이 물체를 안으로 넣는 데 필요한 노력의 수준과 조작의 용이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수사팀은 케일럽 스톤과 키와 체력이 비슷한 경찰관을 실험에 참여시켰다. 그는 마네킹을 좁은 사일로 해치 안으로 혼자 넣으려고 해야 했다. 전문가들과 범죄 과학 수사 전문가들은 그의 모든 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시간과 노력을 기록했다. 첫 번째 시도들은 수사관들에게 어느 정도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경찰관은 양손으로 물체를 잡고 안으로 넣으려고 했지만 몸이 해치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러 번 가장자리에 걸렸다. 물리적으로 한 사람이 이것을 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였다. 수사관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실험은 실패했다. 인체 마네킹이 구멍에 끼었다. 전문가 중 한 명이 각도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몇 번의 실패 끝에 실험은 성공했다. 그는 마네킹을 잡는 각도를 바꾸고 어깨로 들어 올려 다른 각도로 몸을 구멍으로 향하게 했다. 이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마네킹은 큰 어려움 없이 해치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의 반복 실험은 확인했다. 올바른 접근 방식과 위치를 알면 성인 남성 한 명이 혼자서 이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검증의 모든 단계를 비디오와 보고서에 기록했다. 또한 필요한 신체적 노력이 케일럽 스톤의 체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분히 가능했으며 특히 그가 처한 스트레스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언급되었다. 1년의 성공적인 반복 실험 후 연구소 직원들은 두 번째 참가자의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했다. 어떤 의심도 배제하기 위해 형사들은 추가로 인접 지역과 사일로 자체를 다시 조사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이전에 놓쳤을 수 있는 가능한 공범의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현장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새로운 신발 자국, 지문 또는 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결과와 재조사는 수사관들에게 공범 가능성이 있는 가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완전히 확신시켰다. 이제 형사들은 케일럽 스톤이 전적으로 혼자 행동했으며 그날 저녁 사건에 다른 누구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수사관들이 사건의 연쇄를 마침내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케일럽은 오랫동안 자신의 비밀을 숨기며 제나 마셜의 개인 소지품을 수집했다. 라이언이 우연히 그의 컬렉션을 발견했을 때 케일럽은 공황과 폭로의 두려움에 휩싸여 성급하게 무모하고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감정과 두려움의 영향으로 행동하면서 그는 비밀이 영원히 숨겨지도록 행동했다. 이제 형사들은 수사의 다음 단계인 케일럽 스톤의 집과 차고를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할 준비가 되었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케일럽의 장기적인 강박적 집착에 대한 가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범죄의 전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빠진 단서들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과학 수사관들이 두 번째 참가자가 있다는 가설을 완전히 배제한 후
경찰은 다음 핵심 단계인 케일럽 스톤의 주거지를 철저히 수색하는 데 집중했다. 2005년 11월 11일 법원은 공식적으로 영장을 발부했고 수사팀은 샤이엔 외곽으로 향했다. 케일럽의 주거지는 사건 직전에 다른 주로 이사한 삼촌의 소유였으며 조카에게 임시로 거주하도록 허락했다. 케일럽의 부모는 젊은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으며 이사를 조용히 받아들였다. 가까운 사람들 중 누구도 진짜 이유가 젠에 대한 그의 비밀스러운 집착을 숨기려는 욕망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집은 전형적이었다. 깔끔한 외관, 잘 관리된 마당, 깨끗한 입구. 그러나 안으로 들어서자 수사팀은 인테리어가 의도적으로 개인 소지품과 생활용품이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개인적인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주인이 우연한 방문객에게조차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건물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수사관들은 지하실에 있는 작은 창고에 주목했다. 그것은 별도의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오래된 상자, 도구, 가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도 케일럽은 경찰이 피상적인 조사에 그친다면 이곳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들은 집안의 모든 방과 숨겨진 장소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자물쇠를 연 후 경찰관들은 창고 안에서 작은 작업대와 구식 컴퓨터를 발견했다. 별도의 자물쇠로 잠긴 서랍 중 하나에서 케일럽의 일기, 여러 권의 공책, 깔끔하게 정리된 사진 앨범이 발견되었다. 이 자료들은 즉시 압수되어 상세한 분석을 위해 보내졌다. 파일에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다. 데이터의 일부가 삭제되었고 복구하는 데 거의 일주일이 걸렸다. 법의학 IT 전문가들은 사진의 약 70%만 복구할 수 있었다. 발견된 파일들은 경찰의 최악의 우려를 확인시켜 주었다. 디스크의 별도 폴더에는 전문 망원 렌즈를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몰래 촬영한 제나 마셜의 사진 400장 이상이 들어 있었다. 모든 이미지는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짧은 디지털 태그와 촬영 장소 및 시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붙어 있었다. 사진 분석 결과 감시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제나의 일상생활, 즉 그녀의 일정, 경로, 만남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을 주목했다. 이러한 수준의 세부 사항은 용의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숨겼던 깊은 집착과 병적인 관심을 증명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단서는 잠긴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일기였다. 첫 번째 기록들은 중립적이고 무해해 보였지만 점차 그 내용이 강박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케일럽은 제나의 모든 행동, 그녀의 반응, 심지어 기분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에는 소녀가 그의 은밀한 관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정적 긴장과 짜증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정 심리학은 용의자의 행동을 감정적 의존과 강박적 환상에 기반한 고전적인 병적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일기를 연구한 결과 심리학자들은 케일럽의 명확한 프로필을 작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능력과 제나를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자신의 필요와 기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수색 중에 수집된 자료는 나중에 법정에 제출되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일기와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판사와 배심원단은 케일럽의 숨겨진 삶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나를 체계적으로 감시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용의자의 삶에 철저히 숨겨진 면은 수사팀과 기술 전문가들의 면밀한 작업 덕분에야 명백해졌다. 케일럽은 자신의 은신처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했고, 바로 이 실수가 경찰이 그의 동기와 진정한 성격을 완전히 밝혀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수사팀에게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라이언 해리스가 실종된 저녁의 사건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녀에 대한 은밀한 스토킹이 어떻게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2005년 11월 11일 케일럽 스톤은 레리미 카운티 경찰서 신문실에 있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여전히 증인 신분이었고
대화가 단지 명확한 설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젊은이는 몇 시간 전에 수사관들이 철저한 수색을 실시했고 이미 그의 집에서 발견된 증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방 안은 표준적인 분위기였다. 책상, 의자 2개,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녹음기, 그리고 단방향 거울. 케일럽은 자신감 있게 들어왔고 겉으로는 침착했으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완전히 확신했다. 수사관은 일반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여 케일럽이 긴장을 풀고 자신의 사건 버전을 설명하도록 했다. 용의자는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했다. 라이언 해리스가 실종된 저녁, 그는 오래된 사일로에서 그를 만날 계획이었지만 친구는 야코브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이 버전을 거의 그대로 반복했다. 마치 미리 외운 것처럼. 수사관은 말을 끊지 않고 모든 단어를 귀에 깊게 들은 후 조심스럽게 증거가 담긴 폴더를 열었다. 첫 번째 증거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SMS 메시지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실종 당일 케일럽이 라이언에게 보낸 메시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정확한 만남 장소인 사일로 근처가 명시되어 있었다. 수사관은 메시지 내용과 발송 시간을 귀에 깊게 읽은 후 케일럽에게 확인 질문을 했다.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라이언이 오지 않았다고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숨겨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다음 용의자 앞 책상에 금속 용기의 지문 감식 결과가 놓였다. 수사관은 용기 안에서 발견된 지문 사진을 제시했는데 이는 케일럽 스톤의 샘플과 완전히 일치했다. 용의자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사진을 귀에 깊게 살펴보고 분명히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애썼다. 결국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복원된 컴퓨터 파일에서 추출한 제나 마셜의 사진이었다. 형사들은 이 사진들을 미리 인쇄하여 용의자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수사관은 이것이 케일럽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400장 이상의 사진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짧게 설명했다. 젊은이는 즉시 얼굴이 변했고 수사관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으며 그 후 갑자기 짧게 변호사를 요구했다. 이 요청이 들리자마자 수사관은 즉시 대화를 중단했다. 절차상 증인이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면 신문을 종료해야 했다. 이 순간 케일럽 스톤의 신분은 공식적으로 증인에서 고의적 살인 및 장기 스토킹 혐의의 용의자로 변경되었다. 방을 나서면서 젊은이는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단방향 거울을 통해 그의 행동을 관찰하던 형사들은 그의 손이 떨리고 전반적으로 긴장되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용의자는 수사관과 논쟁하지 않았고 변명이나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가 대화를 계속하기를 거부한 것은 수사관들에게 케일럽이 자신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집된 증거가 그가 사실을 부인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심어주었다. 신문 후 케일럽 스톤은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수사의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는 케일럽이 라이언을 만났던 저녁의 사건들을 최종적으로 재구성하고 비극적인 결과가 우연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의 위험한 강박관념을 숨겨온 사람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는 것이었다. 케일럽 스톤의 체포 후 변호인은 케일럽이 라이언 해리스를 사일로 안에 가두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 측 주장을 계속했다. 네, 컨테이너의 지문은 그의 것이었고 물건들은 제나의 것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케일럽의 집착을 증명했다. 그러나 변호 측은 수사팀이 라이언이 갇혔을 때 케일럽이 직접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게는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수사관들은 시신 발견 한 달 후 사일로 근처 지역을 다시 한번 상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실시된 이 조사는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어졌다. 수사관들은 바닥의 금속 구조물 아래 흙 속에서 라이언 해리스의 전화기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첫 현장 조사나 그 이후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인기 모델인 노키아 6230으로
내장 녹음기가 있었다. 전화기는 뒷면 덮개와 배터리가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고 본체는 손상되고 더러워져 있었다. 전화기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폭우 후 흙이 밀리면서 바닥 아래로 들어갔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늦게 발견된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일련 번호를 통해 이 기기는 라이언의 소유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현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 전화기가 심하게 손상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 즉시 밝혀졌다. 그래서 기기는 2000년대 초반에 손상된 기기에서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퀀티코의 FBI 연구소로 보내졌다. 전문가들의 작업은 몇 주가 걸렸다. 초기 결과는 표준적이었다. SMS, 전화번호, 통화 목록. 그러나 핵심은 전화기의 내장 녹음기로 녹음된 하나의 오디오 파일이었다. 노키아 6230에는 최대 몇 분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이 파일은 2005년 10월 11일 오전 1시 14분으로 날짜가 기입되어 있었는데 이는 라이언이 외부 세계와 마지막으로 알려진 접촉 후 약 5시간 후였다. 파일은 손상되었지만 전문가들은 거의 완전히 복구할 수 있었다. 녹음에는 닫힌 공간의 특징적인 메아리와 함께 금속에 대한 약한 타격음이 선명하게 들렸다. 짧은 침묵 후 라이언 해리스의 조용하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음성 감정 결과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는 힘들게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케일럽의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수사관들은 라이언이 사일로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본능적으로 도움을 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려고 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신호가 약하거나 통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손상으로 인해 기기는 전화를 걸지 못했다. 아마도 공황과 쇠약 상태에서 라이언은 우연히 녹음기를 작동시켜 짧은 녹음을 했고 그것이 기기의 메모리에 저장되었을 것이다. FBI 보고서를 받은 후 수사팀은 케일럽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필요한 직접적인 확인을 얻었다. 오디오 녹음은 기소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제 변호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할 수 없었다. 이 녹음은 케일럽이 라이언을 도움과 탈출 가능성 없이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핵심 증거로 사건 자료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이제 수사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비극이 오랫동안 자신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의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재판을 위한 사건 자료를 완전히 준비하는 것이었다. 케일럽 스톤의 변호인에게 오디오 녹음이 전달된 후 이것이 재판 과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명백해졌다. 이전에 케일럽이 라이언을 사일로에 가두는데 개인적으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만 근거했던 변호 측의 입장은 크게 약화되었다. 변호인은 재판 시작 전에 사건 진행에 대한 향후 전략과 접근 방식 변경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레리미 카운티 검색의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 이 회의에서 검사는 변호인에게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녹음에서 라이언의 목소리가 케일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변호 측에게 거의 운신의 폭을 남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화 과정에서 변호 측이 더 이상 이전의 행동 방침을 고수할 수 없으며 대안적인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회의 직후 변호인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케일럽을 방문했다. 이 대화는 길고 긴장되었다. 처음에 케일럽은 자신의 무죄를 단호하게 주장하며 이전의 버전을 반복했지만 변호인이 복원된 오디오 녹음을 직접 듣게 한 후 용의자의 행동은 급격히 변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와 역할이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분명히 충격을 받았다. 변호인과의 만남 이틀 후 케일럽 스톤은 새로운 공식 진술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변호인과 수사관들이 참석한 특별 신문에서 그는 처음으로 사건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케일럽은 그날 저녁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기 위해 오래된 사일로에서 라이언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그의 새로운 진술에서 그는 라이언이 사일로에 정성스럽게 숨겨둔 제나의 개인 소지품이든 컨테이너를 찾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이 컨테이너를 들고 나와 불편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케일럽은 갑작스러운 폭로의 두려움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친구들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케일럽은 라이언을 세게 밀었다. 젊은이는 넘어져 사일로의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다. 케일럽은 수사관들에게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완전히 확신했다고 말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일어난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감정과 두려움의 충동으로 라이언을 사일로 안에 숨기고 무거운 해치를 닫았다. 그는 라이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케일럽은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지만 그 순간 자신을 덮친 공황 때문에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며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제 이 새로운 진술을 바탕으로 변호 측은 일어난 일이 미리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법원과 배심원단을 설득할 계획이었다. 수사관들은 케일럽의 새로운 진술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전에 수집된 모든 증거 및 감정 결과와 비교했다. 그들은 이제 용의자의 새로운 버전이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다음 단계는 케일럽 스톤의 책임 정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재판이 될 것이었다. 케일럽 스톤의 자백 진술 후 수사팀은 10월 10일 저녁의 사건들을 완전히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재구성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모든 세부 사항과 동기가 하나의 명확한 그림으로 맞춰졌다. 저녁 8시경 케일럽은 라이언에게 그레인코 회사의 오래된 사일로에서 만나자는 SMS를 보냈다. 처음에는 두 가까운 친구가 왜 그렇게 멀고 불편한 장소를 대화를 위해 선택했는지 이상하게 보였지만 케일럽의 설명이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바로 이 사일로 중 하나에 제나의 물건이 담긴 그의 정성스럽게 숨겨진 컨테이너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케일럽은 이 은신처를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몰래 옮길 계획이었다. 근처에서 만남을 정하면서 그는 친구와 빨리 이야기하고 라이언이 떠난 후에 계획한 일을 조용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약 8시 15분에 라이언이 먼저 도착했다. 케일럽을 기다리는 동안 그의 시선은 사일로 중 하나의 측면 해치에 끌렸다. 보통 문은 항상 거대한 녹슨 빗장으로 닫혀 있었지만 그날 저녁 해치는 약간 열려 있었다. 나중에 케일럽이 설명했듯이 몇 시간 전에 그는 컨테이너를 확인하러 왔다가 서두르다가 문을 충분히 꽉 닫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낡고 더러운 사일로 안을 우연히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라이언은 열린 문을 보고 안을 확인하기로 했다. 해치를 완전히 열자 그는 즉시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전화기 화면으로 비추자 그는 제나의 개인 소지품을 보았고 이 컨테이너가 케일럽의 것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바로 그 순간 케일럽이 도착했다. 케일럽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상자를 든 친구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갈등은 불과 몇 초 만에 전개되었다. 라이언은 설명을 요구했고 케일럽은 점점 커지는 절망과 폭로의 두려움을 느끼며 컨테이너를 되찾으려 했다. 짧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케일럽은 라이언을 세게 밀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져 사일로 앞 콘크리트판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케일럽은 그 순간 최악의 결과를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를 덮친 공황 속에서 그는 일어난 일을 숨기려는 충동적이고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라이언을 같은 해치를 통해 사일로 안으로 옮기고 컨테이너를 뒤따라 던지고 거대한 금속 빗장을 힘껏 닫았다. 극도의 불안 상태에서 그는 라이언의 전화기가 문 옆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나중에 범죄 과학 수사 감정 결과 라이언은 아마도 살아있었고 잠시 동안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금속 빗장은 밖에서만 열렸다. 사일로 문 안쪽에는 탈출하려는 수많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라이언을 찾는 동안 문은 계속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10대들이 사일로를 발견하기 불과 며칠 전인 11월 1일 저녁, 카운티에는 강한 가을 폭풍이 몰아쳤다. 바람과 비는 녹슨 빗장 고정 장치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해치는 저절로 약간 열렸다. 10대들이 11월 4일에 발견했을 때 바로 그렇게 열려 있었다. 케일럽의 진술의 모든 세부 사항은 수사 실험 및 감정 결과로 확인되었다. 메시지 전송 시간 및 오디오 파일 녹음부터 의식 없는 사람을 사일로 안으로 물리적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 재구성은 수사의 공식 버전이 되었고, 사건의 초기 그림의 모든 이상한 점과 불일치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제 수사는 마지막 단계인 재판으로 넘어갔다. 배심원단은 그 운명적인 밤의 사건에 대한 케일럽 스톤의 유죄 정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다. 2006년 7월, 레리미 카운티 법원에는 기자, 친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은 지역 주민 등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케일럽 스톤 사건 재판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떠들썩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다. 배심원단 앞에는 케일럽의 행동이 비극적인 실수였는지 아니면 친구의 운명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의도적인 범죄였는지를 결정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검사가 먼저 법정 앞에 섰다. 그는 그 10월 저녁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차분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배심원들의 주의를 모든 세부 사항에 집중시켰다. 검사는 케일럽이 친구가 넘어진 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로 이 부작위가 검찰의 의견으로는 케일럽이 라이언의 가능한 운명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순간은 제나 마셜의 증언이었다. 법정에서 그녀에게는 금속 용기에서 나온 물건들이 제시되었다. 제나는 자신의 개인 소지품이 누군가의 병적인 집착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각 물건을 힘겹게 알아보았다. 어느 순간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제나의 눈물, 흥분으로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으로 법의학 검시관이 배심원단 앞에 섰다. 그의 증언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그는 라이언이 넘어지면서 입은 부상이 즉각적인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젊은이는 꽤 오랫동안 살아있었다. 사망의 주된 원인은 사일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탈수였다. 문 안쪽의 흔적도 라이언이 의식을 되찾고 여러 번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검시관의 소견 후 검사는 라이언의 전화기에서 복원된 오디오 녹음을 틀었다. 법정에는 케일럽, 열어줘 라는 말을 명확하게 발음하는 약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녹음 당시 케일럽은 이미 사건 현장을 떠났고 친구의 부탁을 물리적으로 들을 수 없었다. 케일럽 자신은 넘어진 후 라이언이 즉시 사망했다고 완전히 확신했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래서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다. 변호 측은 케일럽의 행동이 공황과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케일럽이 그 순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일어난 일을 비극적인 우연이자 젊은이의 무분별한 실수로 간주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변호사의 감정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법적인 사실도 고려했다. 법에 따르면 케일럽은 친구가 사망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도움을 제공하고 즉시 당국에 사건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대신 그는 의도적으로 라이언을 사일로에 남겨두고 무거운 빗장을 잠갔으며 만약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구원의 기회를 박탈했다. 바로 이 사실이 배심원들의 논의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배심원들은 오랫동안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다. 첫 몇 시간의 논의는 뜨거웠고 일부는 일어난 일을 사고로 간주했다. 몇 시간의 수계 끝에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다. 케일럽 스톤은 2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범죄는 미리 계획된 계획 없이 저질러졌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무관심으로 저질러졌다.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의 결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25년 후에 가석방 신청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을 듣고 케일럽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계속 말없이 바닥을 쳐다보았다. 라이언의 부모와 제나는 법원의 결정을 차분하게 외부적인 감정 표현 없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실종으로 시작하여 어둡고 잔인한 진실이 밝혀지면서 끝난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많은 카운티 주민들에게는 의문이 남았다. 만약 그 운명적인 밤의 결정 중 단 하나라도 달랐더라면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까? 판결이 내려진 후 레리미 카운티의 많은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을 잊는 것은 불가능했다. 비극은 지역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샤이엔의 일종의 어두운 전설이 되었다. 이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느낀 첫 번째 사람 중 한 명은 제나 마셜이었다. 그녀는 이웃과 기자들의 끊임없는 관심에 힘들어했다. 2007년에 그녀는 마침내 와이오밍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무도 그녀를 모르는 작은 도시인 동부 해안으로 이사했다. 제나는 성을 바꾸고 의도적으로 모든 이전 관계를 끊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힘든 기억을 뒤로 하려고 노력했다. 한편 비극이 일어난 그레인코 회사의 사일로는 호기심 많은 주민들과 범죄 이야기 애호가들의 끊임없는 순례지가 되었다. 안전 조치와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와서 사진을 찍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로 인해 지역 행정부는 2008년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곡물 저장고 자리에는 황량한 공터만 남았고 점차 풀로 뒤덮여 일어난 일에 대한 흔적은 거의 사라졌다. 케일럽 스톤 자신은 재판 후 와이오밍 주립교도소의 엄중 경비구역으로 보내졌다. 처음에는 완전히 자신에게 갇혀 동료 수감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떤 인터뷰나 논평도 거부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케일럽은 점차 교도소 심리학자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상담에 동의했지만 그들과도 그날의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피했다. 법에 따르면 케일럽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는 2031년 이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그는 자신의 감정, 경험, 사건에 대한 인식에 대해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에게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건은 오래전에 완전히 해결되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의 실행자가 바로 케일럽 스톤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밝혀졌다. 그의 동기는 젠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자신의 비밀스러운 삶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공황적인 시도였다. 사건의 순서와 상황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케일럽은 라이언을 초대했고 대립이 있었고 그 후 그는 도움을 청하는 대신 사건을 은폐하려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이 끝난 후에도 일부 세부 사항은 불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사팀은 라이언 해리스가 넘어져 사일로가 다친 후 정확히 얼마 동안 의식을 유지했는지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밝힐 수 없었다. 또한 라이언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개인 소지품으로 가득 찬 컨테이너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영원히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이러한 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들은 아무리 철저한 수사라도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일부 비밀은 영원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일종의 알림이 되었다. 이제 이 사건은 레리미 카운티의 범죄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집착과 진실을 숨기려는 노력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쉽게 파괴할 수 있는지 상기시켜준다.